처음엔 그저 단순한 취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겪은 일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을 취재하러 간 독일 기자가 중국에서 소리치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해외 사건 사고를 주로 다루는 기자 엘리사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돌며 그 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최근에는 중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척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어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심지어 폭행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특히 몇 달 전 네덜란드 기자들이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 폭행당한 사건, 그리고 미국인 교사들이 길에서 흉기 공격을 받았던 사건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사건을 우발적 사건으로 치부하며 외국인 배척 문제가 체계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저는 특히 일본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친한 일본인 친구 아키라에게 연락을 취하고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도하는 내용으로 취재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 일본인에 대한 차별이 심해서 이를 확인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아키라는 자국민들이 중국에서 차별을 당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들었고 저의 요청에 응해 주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키라와 함께 중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을 돌아다니며 일본인 관광객으로서 현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일본 특유의 옷차림을 준비하고 취재할 3곳을 신중하게 선정했습니다. 저희는 만리장성, 천안문 광장, 그리고 원명원, 이 3곳을 선정하였어요. 각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먼저 만리장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매일 이곳을 방문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만큼 아키라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리장성은 중국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유적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끓는 곳에서 중국인들의 미묘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는 천안문 광장을 선택한 이유는 천안문이 중국의 현대사의 중심이자 특히 1989년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장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강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키라가 일본인으로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강한 장소에 방문한 외국인, 특히 일본인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마지막으로 선택한 장소는 원명원이었습니다. 원명원은 청나라 황실의 정원으로 1860년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 의해 파괴된 후 그 잔해가 남아있는 유적지예요. 일본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장소이고 중국으로서는 감추고 싶은 역사적 장소이기 때문에 아키라가 일본인으로서 방문했을 때 민감한 반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출발 전날 아키라는 약간의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엘리사, 정말 괜찮을까? 일본인을 차별하는 것에 대한 실상을 내가 실험 대상이 돼서 세계에 알리는 것은 좋은데 막상 중국으로 가려니 걱정돼.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하면 괜찮을 거야.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자리를 떠나거나 신고를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나 주짓수도 배웠어. 널 지켜줄게. 아키라는 웃으며 알겠다고 하였고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확정짓고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하고 취재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첫날, 우리는 가장 먼저 만리장성으로 향했습니다. 만리장성은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아키라는 그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다니며 사진을 찍었고 저는 그녀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유카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의상을 입고 아키라는 두려움이 조금 있었는지 눈치를 보며 만리장성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평화로운 관광이 이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키라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도 그저 자신들의 여행을 즐기고 있었고 아키라가 일본인임을 알아채더라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여기선 사람들이 내가 일본인이라는 걸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외국인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안심이 돼. 그냥 하나의 관광객으로 보는 것 같아. 아키라가 안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동의하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만리장성은 워낙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온전히 즐기자. 여행객이야. 우리는 그렇게 만리장성을 구경한 후 우리는 천안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강한 이곳에서도 일본인인 아키라에게 중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천안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대부분이 광장의 규모와 장엄함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키라 역시 천안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관광객들 속에 섞였죠. 수많은 관광객에 섞여버린 아키라에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키가 작아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 아키라를 관광객에 섞이지 않게 움직이게 하며 촬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아키라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차별이 없는 것 같아. 여기도 별일 없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아키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아키라, 내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못 보나 봐. 조금 한적한 곳으로 옮기자.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내가 보이지 않잖아. 아키라는 제게 달려와 저를 마구 때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너무 귀여웠고 우리는 정말 재미있게 천안문 광장을 즐기며 촬영을 마무리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원명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외국군에 의해 파괴된 역사를 간직한 장소로 중국인들에게는 외세의 침략이라는 뼈아픈 상처를 남긴 곳이었죠. 평소보다 한적한 원명원에서는 관광을 즐기기 편했고 아키라가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아키라와 저는 이전의 장소들에서 특별히 차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었죠. 아키라는 원명원을 신나게 뛰어다니며 저를 향해 포즈를 취하였고 저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담기 위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중국인 남성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카메라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우리를 노려보더니 다시 돌아와 아키라를 향해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아키라는 당황하였고 저는 이상함을 직감하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관광 중이에요. 친구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중국인은 이해를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바디랭귀지를 쓰며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아키라를 향해 다짜고짜 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키라가 당황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나보고 일본인인지 묻는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키라는 잠시 말을 잃었고 저도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어눌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인이 여기서 사진을 찍는다고요? 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저는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는 제스처를 취하였고 아키라는 중국인에게 안 되냐는 식으로 물었어요. 우리의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인지 중국인의 중국말로 점점 격앙된 큰 소리를 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고 이해를 하지 못해서 더 당황했어요. 저는 휴대폰의 번역기를 통해 이야기를 시도하려고 했고 주변의 사람들은 중국인 남성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하며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쏘아붙였고 몇몇 사람들은 우리를 노려보며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아키라는 제게 말했습니다. 일본인이 여기서 사진을 찍을 자격이 되냐고 말하는 것 같아. 단어가 조금씩 들리긴 하는데 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 순간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무어라 외치기 시작했고 뒤이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따라 외쳤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번역기를 돌리며 소통을 하려고 했고 번역기에선 나가, 꺼져, 사라져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지기 시작하던 그때 저희에게 가장 먼저 소리를 쳤던 중국인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들고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기는 계속 번역을 음성으로 들려주었습니다. 당장 촬영 멈춰. 내 카메라를 부숴버릴 거야. 가위를 든 남성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자 저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고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인들도 일제히 저희를 둘러싸며 저희에게 외치기 시작했죠. 카메라 끄세요. 촬영 중단이라는 번역기의 음성이 계속 저희들의 귀를 괴롭혔고 중국인들의 함성도 저희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위를 든 남성은 그들을 향해 중국어로 소리쳤습니다. 번역기는 일본인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었고 이것이 일본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통이 안 되니 저는 답답해서 아키라에게 물었어요. 무슨 말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우리를 위협하는 이유가 뭐야? 아키라는 몇몇 단어를 알아들었는지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가 우리를 일본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윽고 주변에 중국인 중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 있었는지 저희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꺼지라고. 여기는 외국인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야. 그의 목소리 톤만으로도 적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와 아키라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왜 꺼지라고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죠. 가위를 든 남성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몰려든 사람들 모두가 우리를 향해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고 계속해서 중국어로 무언가를 외치는 말이 꺼지라는 말이었고 저는 그들의 표정과 몸짓을 보며 우리에게 분명한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우리를 몰아내려는 듯한 몸짓과 말투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며 그들을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군중이 몰려드는 바람에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죠. 그 순간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고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키라의 팔을 붙잡고 따라와 라고 외치며 그녀를 잡아당겼습니다. 관리자의 호루라기 소리에 느슨해진 빈 공간을 뚫고 저희를 막으려는 몇몇의 중국인을 제압하며 아키라를 잡아당겼고 아키라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를 따라 서둘러 중국인 남성들의 무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자마자 우리는 원명원의 출구 쪽으로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군중 중 일부는 우리를 쫓아오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곧 그들도 뒤로 물러나는 듯했습니다. 가위를 든 남성 역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무어라 소리쳤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추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지도록 뛰고 나서야 우리는 안전하게 원명원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 있던 사람들은 의아하게 저희들을 쳐다보았고 저희는 그들의 눈도 피해 원명원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 또 뛰었습니다. 조금 더 외곽 쪽으로 나와서 주변이 한산하다는 것을 직감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잠시 멈춰서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아키라를 바라봤습니다. 아키라의 얼굴엔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헉헉거리며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키라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아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고르다가 한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전에 갔던 장소들에서 큰 문제가 없어 단순한 취재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약간의 걱정은 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충격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저보다 더 마음고생을 한 아키라에게 미안하면서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물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한 걸까?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흥분한 거지? 아키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아채고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았어. 근데 가위를 든 남자가 일본인들은 이런 곳에 올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일본인인 걸 알려주니까 그때부터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 같아. 저는 아키라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사진을 찍고 있었을 뿐인데 그렇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다니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왜지? 일본이 중국에 뭔가 해를 가한 것도 아닌 장소잖아. 제보가 사실인 걸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응, 맞아. 그들은 우리를 몰아내고 싶어 했어. 특히 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큰 문제였던 거지. 아키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가위를 꺼낼 때 진짜 무서웠어. 저도 아키라의 두려움에 공감했습니다. 가위를 든 남성의 위협은 단순한 말싸움이나 갈등이 아니었고 그 순간에는 진짜 물리적인 위험이 닥쳐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 누구도 우리를 도우려 하지 않았어. 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그 남자의 말을 동조하면서 우리한테 더 나가라고 했어. 아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처음엔 그냥 구경하는 줄 알았는데 그 남자가 나서면서 점점 군중들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쪽으로 바뀌었어. 우리는 그 사건을 되돌아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키라는 여전히 충격을 받은 듯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반응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 만리장성이나 천안문에서는 별다른 일 없었는데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게 만리장성에서는 그냥 관광객으로만 보였는데 원명원은 그들과 뭔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 아마 이곳이 외국인에 대해 훨씬 민감한 장소였던 것 같아. 그들의 역사와 관련된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니까 아키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원명원이 단순히 관광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곳은 역사적 상처를 간직한 장소였고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같은 유럽국인 독일에서 온 저에게 피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일본인에 대한 감정이 대체 어떻기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지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궁금한 부분이었죠. 어쨌든 무사히 빠져나와서 다행이야. 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키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더 오래 있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취재를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중국에서 외국인, 특히 일본인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민감한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 기사화를 한다면 수많은 결과값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죠. 우리는 더 큰 위험을 무릅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충분히 알았어. 여기서 더 머무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원명원에서의 사건 이후 숙소로 돌아온 저희는 긴장이 풀리며 원명원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더 이상 중국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 나누고 추가적인 취재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고생한 아키라를 위해 물어봤어요. 아키라, 다음에 우리 취재가 아닌 여행을 하러 가자. 내가 모든 비용을 낼게. 특별히 가보고 싶은 곳 있어? 아키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가보고 싶어. 저는 깜짝 놀라며 의아했습니다. 한국?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많은데 일본인을 탐탁치 않아 하지 않을까? 한국과 일본의 오랜 역사적 갈등은 잘 알려져 있었기에 저는 아키라가 한국에서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경험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키라는 고개를 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전에 한국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놀라웠어. 일본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나한테 정말 친절했어. 내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 일본어로 인사까지 해주던 걸? 저는 그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일본어로 인사해 주었다고? 아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곤니찌와라고 일본어로 인사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어. 음식점에서도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메뉴를 받아주고 사람들이 내가 일본인이라는 걸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 한국인들이 관광객을 정말 소중하게 대하는 것 같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한국인들이 일본인 관광객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역사적 갈등이 있다고 해도 관광객에게 그렇게 친절할 수 있다는 게 놀랍네. 아키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번엔 역사적으로 민감한 장소들도 가보고 싶어. 이번 취재처럼 한국인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몹쓸 짓을 한 것을 기념한 장소들에서도 한국인들의 친절이 어떨지 궁금해. 저는 그녀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한국에서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자. 역사적인 갈등이 담긴 장소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보자. 우리는 한국에서 방문할 장소들을 함께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남산에 위치한 일제강점기 역사관에서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 의해 감금되고 고문당했던 장소를 탐방하며 한국인들의 큰 상처를 직접 보고 느껴보기로 했어요. 서대문 형무소, 여기서는 진짜 그들이 일본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아키라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역사적 아픔을 직접 경험한 장소이니까 아무래도 민감한 장소일 거야.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현재 일본인들을 대하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보고 싶어. 제가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국에서의 취재 장소를 결정했고 짐을 챙겨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엔 과연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와 걱정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우리는 첫 번째 취재 장소로 서울 남산의 일제강점기 역사관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이 겪었던 고통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전시관으로 일본의 침략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이 자세하게 보존된 곳이었습니다. 역사관 입구에서부터 한국인 안내 직원들은 아키라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반겼습니다. 아키라는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일본어로 간단히 인사했지만 직원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친절하게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를 이어갔습니다. 아키라는 잠시 놀란 듯이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에게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관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관을 돌아다니며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한국에 남긴 고통스러운 흔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시된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관의 직원들은 아키라를 일본인으로서 차별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관람을 마친 후 아키라는 긴장된 표정을 풀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민감한 곳이라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줄 알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네. 오히려 친절해서 너무 놀랐어. 저도 그 말에 동의하며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에 대해 민감한 상황 속에서도 관광객에게 친절을 베푸는 한국인들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과의 역사적 상처를 상징하는 장소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감금하고 고문한 장소로 한국인들에게는 큰 아픔을 간직한 장소였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전시된 사진들과 자료들은 일본이 한국에서 저지른 만행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키라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이 감금된 방을 돌아보고 그들이 고문당했던 도구들과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아키라는 그 역사적 사실들을 마주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당한 방, 그들이 남긴 글, 당시의 참혹한 상황들이 그대로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아키라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전시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고문 도구를 설명하는 자료 앞에 서 있던 아키라는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런 장소를 직접 마주하니 일본이 한국에서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실감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키라는 일본에서 역사 교육을 받았지만 왜곡된 역사 교육의 무서움을 직접적인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반성해야 해. 일본에서 배운 것만으론 이런 감정이 들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곳에 와서 보니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아.
아키라는 깊이 생각에 잠긴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키라를 다독이며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그걸 깨닫고 있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기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본인들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취재에서 알게 됐잖아. 아키라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한국 사람들의 성숙함에 감사하게 느껴져. 나도 앞으로 일본인으로서 더 많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아. 저도 그의 말에 동의하며 답했습니다. 맞아. 한국 사람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여전히 가슴 속에 남아있는 깊은 상처야. 아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받은 따뜻한 환영은 한국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현재의 일본인에게 적대감을 표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 그 밖에도 우린 한국의 여러 관광지들을 돌아다니고 음식점이나 카페, 숙소에 방문했을 때도 한국인이 일본인에 대한 친절을 느낄 수 있었고 한국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어와 일본어를 구사하는 모습에 놀라며 중국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취재가 아닌 여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친 후 독일로 돌아온 저는 두 나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의 완전히 다른 반응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일본인에 대한 적대감이 매우 격렬하게 드러났습니다. 원명원에서의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었고 일본과 관련된 원인 모를 배척이 여전히 깊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키라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저는 아키라가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서 저지른 만행을 직접 마주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과 일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던 모습도 보도자료에 추가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인들의 비인간적 행위와 한국인들의 친절이 대비되며 관광을 온 관광객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지필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이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현재 일본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성숙함이 놀라웠기 때문이죠. 최종 마무리는 역사적 갈등 속에서도 평화와 화해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메시지라는 대주제로 마무리하며 보도자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짧은 취재 속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한국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곧 여러분께 더 깊이 있는 보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중국인들의 사상교육의 폐해가 외국인 차별과 배척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계기라는 내용을 뉴스로 접했던 저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위험을 무릅쓰고 팩트를 전달하려는 기자들 모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힘을 내겠습니다. 제가 더 힘내길 바라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한 가정집, LP판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한 노인이 음악을 들으며 추억에 젖고 있는데요. 그 추억은 다름 아닌 한국에 대한 추억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노인은 한국에서의 어떤 추억에 젖은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로버츠, 줄여서 빌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9세가 되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과거를 떠올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보냈던 2년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저는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저의 나이는 39세였고 아내와 16살 된 아들은 미국에 두고 홀로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나라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억으로 남게 될지, 그리고 한 노래가 제 가슴을 이토록 깊이 파고들게 될지. 거실 한쪽에 놓인 전축에서 LP판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타 선율이 흘러나오고 낮고 담담한 한국 가수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30년 전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제법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군사 기지에서의 일상은 바빴지만
가끔씩 서울 거리를 걷는 것이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용산 기지 근처의 작은 음악 카페를 자주 찾곤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늘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듣는 노래가 저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잔잔한 기타 선율과 쓸쓸한 한 남자의 목소리. 가사를 정확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만큼은 뼛속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노래 누구 노래인가요? 카페 주인은 저를 힐끗 보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광석이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그날 이후 저는 김광석의 음악을 자주 들었습니다. 30즈음에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당시엔 그냥 감성적인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노래가 30년 후 제 인생과 이토록 맞닿아 있을 줄은요. 이제 저는 69세입니다. 아내는 대장임으로 세상을 떠나 제 곁에 없고 아들인 데이빗은 46세의 중년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요즘 이 노래가 너무 깊이 와닿습니다. 바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이 가사가 저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가사들이 이제는 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듯했습니다. 아내는 곁에 없습니다. 곁에서 함께 늙어가야 할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 노래를 더욱 깊이 파고들게 했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천천히 LP판이 도는 것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랜만에 아들 가족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녀인 소피아까지 한꺼번에 들어섰습니다. 집 안이 한순간에 북적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손주 녀석이 달려와 저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활기찬 기운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피아가 갑자기 한국어로 무언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한국 노래 알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손주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다니. 아들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이 녀석이 K-팝에 푹 빠져 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고요. K-팝, 네. BTS, 블랙핑크 같은 그룹이 미국에서 엄청 인기예요. 한국 문화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작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니. 손주가 한국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저는 예전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1995년 용산의 음악 카페에서 한국 노래를 처음 접했던 저를 말이죠. 그때 저는 지금의 손주처럼 새로운 언어로 된 음악을 듣고 신기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겹쳐지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질 수 없는 나라가 되었구나. 저는 LP판을 뒤적이며 김광석의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피아, 데이빗, 그리고 며느라. 이 노래가 진짜 K-팝이란다. 저는 전축에 김광석의 LP판을 올리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소피아는 조용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K-팝 음악을 흥얼거리며 걸어갔고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추천한 음악을 같이 들으며 공감해 주었죠. 그렇게 우린 김광석의 노래로 그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손주가 불러준 K-팝 노래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더 자주 스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데이빗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한국 생각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데이빗이 활기찬 목소리로 제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가족 다 같이 한국 여행 가볼까요?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니. 그리고 아들의 제안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결국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데이빗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30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가보자.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며 기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착륙 직전까지도 실감하지 못했지만 정말로 30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는 것이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빛바랜 기억 속의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을 줄 알았지만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순간 낯선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근무하던 당시 한국의 국제공항은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그때는 인천에 이런 공항이 없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손녀 소피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에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행을 가장 기대하고 있는 소피아는 큰 목소리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소피아를 보고 웃으며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화물을 찾는 곳에 도착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수화물을 찾아냈습니다. 과거에는 비행기에서 내린 후 짐을 찾기까지 3, 40분은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10분도 되지 않아 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미국보다 대단한데요. 데이빗도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를 빠져나온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떠났던 김포공항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공항은 소박한 국제공항이었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마치 거대한 현대 도시 같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실내,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 곳곳에서 들려오는 자동 안내 방송,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듯한 수많은 사람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와, 진짜 크다. 소피아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들 데이빗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국 공항이 이렇게 클 줄 아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지. 내가 알던 한국 공항은 이렇지 않아. 천장을 올려다보니 수십 미터 높이의 유리 지붕이 태양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공항 곳곳의 안내판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가 떠났던 한국과 같은 나라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나 보네요. 데이빗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공항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과거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한국은 생각보다 발전한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량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서울로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끝없이 늘어선 풍경, 과거보다 훨씬 정돈된 도로, 그리고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과 최신식 버스들. 우와, 저 버스 전기차인가 봐요. 소피아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도로 위에는 수많은 최신식 차량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낡은 자동차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이 정말 많이 변했죠?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지만 이 변화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곳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리는 더 넓어졌고 건물들은 더 높아졌으며 사람들은 더 다양해졌습니다. 길거리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곳곳에서 외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국제적인 도시일 줄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 문화의 영향 때문일까요? 며느리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 역시 이곳이 과거의 그곳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는 한국에서 보냈던 젊은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똑같이 거리 위를 걸었고 이곳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수많은 변화들로 인해 낯설어짐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30년의 세월이란 이런 것이구나. 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묘한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낯설었고
도시는 30년 전보다 훨씬 크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서울은 번잡한 도시였지만 지금의 서울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간단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서울 거리를 걸어 보기로 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인기 있는 장소들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관심이 많은 듯 소피아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어디부터 가볼까? 아버지 가보고 싶은 곳 있으세요? 아들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일단 가볍게 걸으면서 구경하는 게 좋겠어. 30년 만에 돌아온 곳이니 천천히 둘러보고 싶구나. 저는 조용히 답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건물들은 모두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어 있었고 곳곳에 보이는 간판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적혀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 역시 다양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았고 곳곳에서 영어와 다른 외국어가 들려왔습니다. 과거에도 외국인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확연히 그 수가 늘어난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군복무하실 때보다 많은 게 바뀐 것 같네요. 한국이 엄청 글로벌한 나라처럼 보여요. 아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근무하던 시절에는 이런 풍경을 상상도 못했지. 이렇게 현대적이고 높은 빌딩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구나. 길을 걷던 중 저는 어느 작은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광석의 노래 서른 즈음에 였습니다. 30년 전 한국에서 처음 듣고 감동했던 목소리가 이제 다시 제 앞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지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이 노래를 듣게 될 줄이야. 저는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용히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레코드판과 함께 김광석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가수 좋아해요? 저번에 할아버지 집에서 들었던 노래를 부른 가수 같은데 손녀 소피아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내가 한국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좋아했던 가수란다. 저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들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가수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집에서도 계속 들으시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 가수의 노래를 듣고 알 수 없는 감정에 빠졌었지. 그때는 그냥 좋은 노래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나서 다시 들으니 그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구나. 아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카페를 나와 다시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은 많은 발전을 이룬 나라가 되었고 모든 것이 편리해졌고 사람들은 더욱 자유롭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한국 생활할 때 추억이 되살아나시나 봐요. 그때처럼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란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변화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이 나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이곳이 여전히 좋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내일의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대구에 김광석 길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김광석을 좋아하셨다면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김광석 길?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스마트폰을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기리는 길이래요. 벽화도 있고 작은 공연장도 있대요.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김광석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내일 우리 대구로 가볼까요? 아들이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다음날 며느리와 소피아는 서울에서 한국의 K-팝에 관련된 투어를 하기로 하고 저와 아들은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대구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차는 부드럽게 선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구,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이유로 그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광석이었죠. 대구에 도착한 우리는 택시를 타고 김광석 길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이정표를 보니 좁은 골목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저와 데이빗은 천천히 김광석 길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김광석의 사진과 벽화들이 이어졌고 거리 곳곳에서는 그의 노래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김광석을 기리는 길이구나. 저는 천천히 걸으며 벽화를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모습,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모습, 그리고 그의 노랫말이 적혀 있는 벽들. 아버지, 여기 벽에 가사도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들 데이빗이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일어나의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무덤덤하게 흘려보냈던 가사들이 이제는 마치 저를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가운 한글로 적힌 글자를 하나하나 읽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그래. 정말 그랬습니다. 이곳에 오니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제가 한 곳에서 만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석의 가사 하나하나가 제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만 같아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버스킹 공연도 보고 추억의 간식들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숙소 근처에서 며느리와 소피아와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 데이빗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 소피아는 한국 여행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가본 곳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다음에 같이 가봐요.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꼭 다시 올 거예요. 다음에는 친구들이랑 한국에 여행 올 거예요. 저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와 소피아는 김광석 길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참 많이 변한 것 같구나. 하지만 신기한 건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야. 어떤 점이요? 사람들, 그리고 이곳이 주는 감정들. 분명 모든 것이 변했지만 김광석의 노래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국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가족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난 후 우리는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친 후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을 다시 올 일이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이미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미국에 제 집과 생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도 다 같이 한국에 오면 좋겠어요. 데이빗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의 생각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제2의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가족을 위해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돌아가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들은 이미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고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부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군인이 아닌 그저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아들이 묻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다시 올 생각을 하고 있어. 데이빗은 제 표정을 보고는 무언가를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진짜 이곳에서 오래오래 여행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 고맙구나. 비행기가 점점 속도를 올리며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미국에 돌아와 다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비슷한 고민을 해본 분들이 있다면 꼭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게 여전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한국에서의 삶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석의 노랫말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 보는 것은 어떨까요? 김광석의 명곡들 중 추천하고 싶은 노래들과 오늘의 주인공이 고민하는 한국에서의 삶이 어떨지 여러분의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